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닥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찬찬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5위 열고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한 쪽은 정치 테마, 그것도 인물 테마 인장이 꽤 오랜 기간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만 이렇게나 수급 쏠림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진단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박근영 부장님께 먼저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테마주가 정말 들썩이면서 물론 코스닥 쪽에 이렇게 들썩인 건 연초에도 2차전지, 로봇 필두로 마찬가지였지만 조금 분위기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래가 안 늘어나는데 이쪽으로만 쏠린다. 그럼 시장에 대한 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요? 이전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FOMC도 남아져 있고 CPI 지표 그리고 12월 달에 점도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크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10억 관련된 양도세 기준치가 어떻게 상향될지 네. 지난주에 또 금요일날 갑자기 또 뉴스가 30억이라고 이야기 돌긴 추정 했어요. 기사는 나왔지만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벌써 12월도 3분의 1이 다 지났기 때문에 통상 이 정도면 부장님 나왔어야 하는 거죠? 사실 시기적으로는 좀 나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근데 이제 계속 이야기가 뉴스로 나오기 때문에 좀 성격 급한 분들은 10월부터 미리 좀 줄인 분도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여태껏 기다린 분들도 이게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초미의 관심사인데 예를 들어 만약에 30억으로 추가가 된다고 한다면 국내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가 되겠죠. 기존에 10억에 대한 기준이 30억으로 연결되면 적어도 한 명당 20억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그게 해당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팔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그리고 공매도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일단 어느 정도 제한돼 있고 더군다나 미리 팔았던 분들은 30억까지는 채워놓을 수 있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에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다시 30억에 대한 상향 조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벤트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 섹터가 좀 없는 편이에요. 반도체도 좀 쉬는 것 같고 2차 전지도 고만고만하고 그 외에도 약간 고만고만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수 자체로는 좀 재미가 없고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에서 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움직임들은 우선주가 움직인다든지 네. 최근에 어떤 총선 관련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인다든지 누구 동문이다 누구 만났다 또 누가 인수를 한다고 해서 또 그걸 연관지어서 정치 테마로 또 연관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 섹터가 없는 부분에서의 약간의 니치 마켓처럼 이렇게 수급 쏠림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 테마는 항상 총선이나 대선 때 항상 이루어왔고 그게 또 주가 급등 이후에 또 제자리 걸음을 대하였던 점에서는 다소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 이게 다른 주식들과 계절성과 비슷하게 이게 정치 테마주는 항상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움직이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신당을 창단한다더라, 누가 총선에 나간다더라 이런 것 때문에 또 인맥을 계속 연결하기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M&A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다소 좀 그게 또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 몇 종목들이 있죠. 그게 엔터미디어 산업에 약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인데 역시 펀더멘탈리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따라갈 만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정말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불 정도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나중에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이제 펀더멘탈리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리 걸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하면서 아주 큰 폭의 변동성에 대한 유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창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앞서 부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크게 흐름을 되돌릴 만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FOMC 이후에 대형주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FOMC를 한결의 이벤트로 보고 또 하나로 본다면 양도세 완화책이 온다면 또 한 번 2차 전지에 대한 반응 이렇게 큰 틀로 보실 것 같은데 이 두 이벤트를 앞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지금은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전략적인 포인트를 가져가셔야 될까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발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도 좀 사실 애매한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뭐 FOMC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정도 뭐 금리 상단에 대한 뭐 부분은 좀 경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엔 점도표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어쨌든 기대감이 상당히 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하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와 유사한 흐름들이 나와야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좀 괴리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또 일부 차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발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뭔가 이제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그걸 보고 나서 판단하시는 게 지금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지금 현금 비중이 상당히 좀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금요일 같은 장만 맨날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바로 있는 현금 다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시장이 환호를 하더라도 이럴 때는 조금씩 굉장히 더 보수적으로 해서 차근차근 쫓아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수 자체가 지금 사실 좀 많이 눌려 있다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위치 자체가 낮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상당히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너무 그런 거를 예단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큰 틀에선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은 맞을까요? 사실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게 맞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뭐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12월 달에는 개인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거든요. 2차례 빼고는 거의 다 8차례는 이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고 변동성도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 시점은 이제 폐장이 임박했을 때부터가 사실 좀 좋은 매수 타이밍이긴 한데 그런 부분들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물론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이 정말 확 뒤집어진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다시 열리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비슷한 시장의 흐름들, 뭐 이렇게 크게 지수를 깨지 않고 이렇게 순환매의 관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에서 어떠한 선택이 최선일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 받아봤습니다. 많이 언급 나온 FOMC 이벤트는 우리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장에 소화가 된다라는 일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로봇 묶어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것은 LRG 넥스원의 인수 이야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로봇 개별적으로는 이벤트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쪽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아볼 겁니다. 먼저 부장님, 첫 번째 질문은 LRG 넥스원 중심으로 좀 들어볼게요. 지금 나온 이슈가 어떤 성격의 호재입니까? 방산 쪽으로 봤을 때의 호재성 이슈입니까? 아니면 로봇주에 대한 투심을 다시 한번 자극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전에 현대차와 보스턴 그쪽의 움직임 이후에는 이렇게 대형사의 움직임 이후에 무언가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도 어떻게 보시는지도 일단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로봇도 호재고 방산도 호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뉴스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폴란드향 K 방산 잭팟이 네. 선거를 통해서 판세가 뒤집어지면 이것이 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약간의 뭐 우려되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이게 추가 수주가 어려워진다는 거는 지금 방산에 이어졌던 그 뷰를 다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존 계약을 그냥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폴란드 쪽의 대선이나 이런 변수 때문에 그러하다는 건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우려를 약간 걱정하는 뉘앙스의 뉴스가 일단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향 잭팟이 이제 무산되는 것인가에 대한 기사가 잠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뉴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LIG 넥스원이 이제 장 종료 후에 지난주에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 추진 발표했는데, 지분 60%를 인수하면서 뭐 인수 목적이 미래 성장 플랫폼 확보,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방산 시장 진출입니다. 저는 이 두 번째 부분이 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LIG 넥스원이 미국 시장 방산 시장을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는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군용 특화 뭐 사족 보행 로봇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되는 고스트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LIG 넥스원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일부 이제 NH투자증권에서는 이 부분에서 좀 우려를 표했는데, 단기적인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인수 대상에 대한 재무 정보나 향후 전망에 대한 부재가 결국 인수 금액이 정당한지 판단하기 좀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국내에 이미 V60을 판매 중인 업체
GRT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향후 이 부분이 좀 관계 등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이번 인수로 주가가 너무 급등하면 이 부분은 조금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NH투자증권에서 일단은 언급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사족 보행 로봇 관련된 비전 60을 제작하고 현대차가 인수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과 외형이 거의 비슷한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비인수된 이후에 이제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좀 더 올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비대면 비즈니스가 확대되면서 로봇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거부감이 낮아지고 전쟁이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서비스용이라든지 협력 로봇 등등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봇 산업의 확장은 분명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시결이 빨라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실생활에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볼 수 있겠고 LIG 넥슨만 좀 놓고 보자면 유도무기나 레이더 체계, 통신 체계, 전자전, 위성 부품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사실 현업에서 어떻게 불리냐면 지금 LIG 넥슨은 방산업계의 슈퍼마켓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근데 주가가 오히려 디스카운트 할인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제품의 다양성 대비 천궁이나 현궁, 신궁 등이 대표되는 정밀 타격 분야가 매출액이 56%로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조금은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 되어 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 다만 이 정밀 타격 부분은 제품 단가가 높고 국내에서의 독점적 지위라든지 수출 확대 기조의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궁이라든지 카이의 T50 경쟁하던 가운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 LIG 넥슨이 미국의 방산 산업에 좀 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근접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동사의 감시 정찰 사업과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점에서는 LIG 넥슨이 충분히 밸류에이션 업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닉 사업 때문에 만성 저평가였던 LIG 넥슨이 결국은 멀티플 부여받는 부분에서 로봇 사업을 일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글로벌 피어 그룹들이 밸류에이션 PER 15배 정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LIG 넥슨이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상화 기대되면서 일부 노무라나 해외 쪽, IB 쪽에서는 목표 주가 15만 원 정도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현실화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따라서 유도무기 완전체는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LIG 넥슨의 유도무기, 그 다음에 고스트 로보틱스의 로봇계라든지 거기에다가 i3 시스템 같은 적외선 영상 센서까지 이제 부합되면서 완성체로 만들어진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i3 시스템 같은 적외선 영상 센서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흐름에서는 아마 방산 쪽에 상당히 좀 확장되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더군다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폴란드 K9 2차와 호주의 레드백 계약이 2030년까지 실전과 적정 주가를 상향 조정되는 이슈로 불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온 두 건의 계약이 6조 6천억 정도 확장되면서 26년부터 실적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다우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산의 레벨업 그리고 LIG 넥슨은 밸류에이션의 정상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좀 더 나아가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도 다소 좀 모멘텀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나온 뉴스라고 하시면서 폴란드 하원 의장 코멘트를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에 총선 후 정부 계약이 모두 무효될 수 있다라는 이 코멘트에 주목을 한다면 부장님, 사실 지금 설명받은 LIG 넥슨 같은 경우 폴란드 비중이 많지 않은 편으로 사실 3분기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우려를 받았잖아요. 네. 그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구간에 조금 더 안전판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이게 국가 간의 방산 산업은 아주 단순하게 기업간만의 어떤 그런 관계는 아닐 수 있어요. 일단 방산 쪽은 특히나 조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간의 사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까지 방산업체들이 조금 쉬었던 경우는 금융 부분이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수출을 하기 위한 금융 쪽을 좀 더 열어줘야 되는 우리 한국 내에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게 내년 초 정도면은 금융 쪽을 좀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추가적으로 된다는 부분들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폴란드 쪽에 뭐 잭팟이 무효화된다 이것까지는 너무 좀 극단적인 기사인 것 같고 향후 추이는 좀 팔로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태껏 방산 쪽이 하반기에 조금 눌려 있거나 관심이 없었던 것은 이 관련된 수출 계약을 하기 위한 금융 지원의 폭이 조금 더 너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열어줘야만이 추가 계약이 가능하다.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 내년 초 정도에는 이 금융 지원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확장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련된 내용까지 추가로 질문해서 답변 얻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LIG 넥슨으로 시작을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정도의 반응이 과하다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한국 총판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회사 측에서 아직까지 코멘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부장님께서
미국 쪽의 사업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춰주시긴 했지만 그것만 봐도 충분한 반응인지 아니면 한국에 대해서도 무언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불확실성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해외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리포트를 보시면 해외에 대한 이런 모멘텀들 그리고 저평가라는 그 타이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뭐 국내보다는 일단 해외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방산의 수출을 열어놨었던 그런 기업이긴 한데 그 이후부터는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폴란드라든지 뭐 이런 좀 중요한 수주에서 빠지게 되면서 좀 많이 시장에서 언급이 안 되어 왔었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뭐 사실상 이 회사의 이런 포트폴리오도 상당히 나쁘지 않고 뭐 수주라든지 이런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지역이 열리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 매출의 캐파 자체가 좀 크게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루트를 뚫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좀 오늘 너무 급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점부터 좀 추가로 진입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방산과 함께 이 뉴스 나오면서 로봇도 보셨을 겁니다. 로봇 또 개별적인 뉴스도 많이 나오기도 해서 방산이 오후 들어 조금 주춤한다면 오후장에 더욱더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로봇주도 많이 보입니다. 오전에 뉴스가 나와도 반응 많이 없었던 로보티즈도 오후에도 탄력을 내고 있고요. 오히려 이 뉴스로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강화됐다라는 포인트로 시선을 좀 이동해 봐도 될까요? 뭐 저도 두 섹터 모두 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뭐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좀 눌려 있다가 다시 좀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슈 모멘텀에 따른 최근에 시장을 좀 같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두산 로보틱스나 이런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연속성 있게 상승력이 나온 로봇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양 산업에 모두 다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향후에도 이제 지능형 로봇법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야외라든지 뭐 자율주행으로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조금 주가의 탄력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 시장 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거래 대금이 한정되어 있고 빠른 순환매가 나오면서 기존에 나왔던 시세가 나왔던 쪽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수익을 확정을 지으시면서 따라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대응법에 대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수익을 확정하면서 가보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거래 이렇게 제한적인 가운데 수급 논리라는 이름으로 많이 설명되고 있는 섹터로 시선을 좀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3위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급적인 이슈 한다면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LS머트 상장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이벤트가 있는데요. 먼저 본부장님과 에코프로머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15일이 기점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되나요? 좀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만 신규 상장 특례 편입 기준 충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장에서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이쪽만 따로 떼어놓고 봤을 때 대응법을 공유해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좀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일단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애초에 특례 편입 이후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서의 좀 이제 손바꿈을 만들면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좀 다 같이 단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뭐 고가를 찍으면서 좀 끌고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확정이 됐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일부 1차적으로는 조금 수익 실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향후 이제 특례 편입 이후에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뭐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연기금이라든지 기타 이제 기관의 수급들이 좀 많이 잡히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차익을 하면서 그 물량을 넘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계속 이어가서 다음 질문은 부장님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궁금한 건 이번 주 상장 그리고 내일 상장되는 LS 머티리얼즈가 그럼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렇다면 사실 신규주에 대한 반응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많이 본 종목이 바로 에코프로 머티였잖아요. 여기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전에 지난주에 이미 따따블이 한번 나온 상태라서 여기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 것 같아요. 수급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시장의 수급자들이 결국 비슷한 띠으로 일단 갖고 가지 않을까요? 결국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도 초반에 상장 시점에 대개 뭐 3조 원 정도 수준의 가격이 뭐 공모가 잘 됐다 못 됐다 말도 많았지만 거기서 사실은 뭐 신규 상장 종목이고 공매도 그것도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수급으로 땡긴 거잖아요. 네. 실적도 지금 상장 직전에 조금은 좀 부족한 관련된 실적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말도 안 해도 되는 실적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성찰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땡기면서 지금 시총을 땡겼고 결국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시총까지 수급의 힘으로 땡겼다고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뭐 몇 년도치의 어떤 실적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단기에 일단 수급적으로 땡기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엑시트 하겠다라는 논리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하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부터는 조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때 분할이든 뭐든 조금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으로 가자. 이 말씀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길게 보면 아마 성장성 때문에 또다시 고점을 굴립하면서 가는 부분도 충분히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뭐 관련된 부분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소재 업종 같은 경우는 확실히 폭발을 하면 역시나 가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도 팀 가치 정도가 대부분 다 테마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두산 로보틱스를 포함한 신규 상장 종목 이후에 위쪽에 매물 구름대가 없는 쪽으로 결국은 계속 땡기면서 주식을 땡겨 올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급이 역시나 좀 쏠릴 가능성이 여전히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뭐 그러면 결국은 그게 밸류에이션 부분의 문제는 아니겠죠. 수급적인 이슈로 땡겨 나가기 때문에 그럼 바통 터치를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주도 섹터가 없기 때문에요. 반도체든 뭐든 세게 땡기는 어떤 주도 섹터가 없고 2차 전지도 오늘 뭐 수출 발표가 나왔지만 조금 주춤했기 때문에 완전히 땡기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수급 부담이 좀 없는 종목들 중심으로 수급이 이렇게 뭉치면서 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LS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공모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살짝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동시에 그룹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LS 그룹은 역시 이제 우리가 인프라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그룹이잖아요. 네. 주 LS부터 시작해서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변압기,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오늘 뭐 12월 달 관련된 11월 이렇게 지표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변압기 쪽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24년까지도 지금 굉장히 그 법안 관련해서 여전히 대규모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C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또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냈거든요. 그래서 재룡전기가 좀 못 따라간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소형 변압기 쪽이 조금 아쉬웠고 대용 쪽은 사실은 지금 효성중공업 먼저 가고 52주 신고가를 뚫었다는 거죠. 그래서 LS 그룹들이 역시나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는 잘 하고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LS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확산될 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수급 어떻게 돈의 흐름이 나타나는지 저희도 잘 챙겨보고요. 오후장에 의미 있는 움직임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이야기해볼게요. 메타버스 콘텐츠로 저희가 일단 묶어보긴 했는데요. 사실 뭐 묶어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오른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한 재료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하다고 그냥 느끼는 건지 테마 논리로 아니면 진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지 어떤 시선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테마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지난주에도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통신사의 뭐 이런 진출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제 시장의 규모가 또 커질 것이라든지 이런 논리로 갔다라고 한다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더 플래닛 인수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뭐 위주익이라든지 뭐 레몽레인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나머지 기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런 콘텐츠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상장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상승력을 끌고 가기는 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뭔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뉴스들이 나왔으면은 뭐 사실 연속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뭐 XR 기기가 나왔는데 뭐 이게 가격도 싸고 뭐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될 수 있고 뭐 소프트웨어도 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확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금 움직이는 그런 키워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애플 내년은 너무 멀었을까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이 시장에서 갑자기 움직일 이유는 없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산적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게 이 정도로 강하게끔 상한가에 뭐 1,800만 주씩 깔리게끔 만들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종목군들도 사실 좀 같이 상한가가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트리거로 끌고 가고 있는 거여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떻게 산업적인 이런 발전에 기한 그런 부분보다는 인수라는 이슈에 따라서 좀 강력한 수급이 쏠린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테마 논리로 봐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럼 부장님의 시선도 들어볼게요. 그러면 메타버스랑 콘텐츠를 분할해서 보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콘텐츠와 같은 경우는 이 이슈가 나오기 사실 전부터 서울의 봄이라는 키워드로 인해서 1,000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른 쪽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한 달이 건너서 지금은 너무나도 다른 성격까지 몰리기도 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따로 떼어놓고 컨텐츠만 본다면 지금 자리 어떻다고 저희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메타버스는 이제 인수권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정치 테마까지 물리면서 같이 움직였고 아까 말씀하셨던 와이더 플래닛 관련된 부분들이 위즈익 스튜디오가 같이 유상증자 참여를 하니까 위즈익 스튜디오가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위즈익의 자회사인 레몽레인과 MP 이런 것들이 따라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테마성 수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에 보면 뭐 올해 이제 한 600만 정도 지금 본 것 같은데 700만이라고 언저리 하더라고요. 거의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서울의 봄 같은 경우는 지금 컨텐츠를 중앙이 이제 제작 배급을 하고 있는데 BEP가 4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EP는 이미 넘어섰고요. 100만 명당 지금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들어오는 것이 15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1,000만 명 정도 기준까지 들어온다고 기준을 한다면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약 80억 정도가 지금 그 컨텐츠를 중앙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상당히 좀 실적이 좀 좋지 못했던 것들이 이번 어떤 산업 관련된 부분에서 1,000만 명 이상 넘어갈 것 같고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다음 지금 바톤을 넘겨받을 극장의 작품이 그렇게 눈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분간 지금 한 1, 2주 정도는 계속적으로 서울의 봄이 끌고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지금 이야기되는 영화가 이제 이순신 장군을 모티브로 한 김윤석 씨가 나오는 아마 마지막 3부작의 마지막 이번 그 기계에 있는데 그 작품이 나오기까지 한 2주 가까이 남았습니다. 1주 반 정도 이상 남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말 정도 한 번 더 끼고 가기 때문에 당분간 그러하고 또 그 작품이 나왔을 때 반응이 어떨지를 봐야 되는데 그 작품까지 반응이 그냥 뭐 소소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대작 정도는 뭐 아쿠아맨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지금 나올 만한 대작이 크게 다른 경쟁자이 많이 없다는 네. 점에서 만약에 이번에 이순신 장군의 3부작이 만약에 뭐 나왔을 때 굉장히 뭐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게 나온다고 한다면 약간 경계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기대치보다 좀 못 미치거나 아쿠아맨은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DC의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소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만 이야기된다면 연말까지 아마 서울의 봄의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1,000만보다 훨씬 더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컨텐츠 중앙 같은 경우는 대규모 턴어라운드가 일단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미디어 쪽이 좋아지죠. 그러면 상반기에 광고 쪽이 굉장히 안 좋았던 부분들이 결국 CJ ENM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광고 부분이 이런 조금 턴어라운드 되면서 광고와 미디어 엔터 쪽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좀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은 CJ ENM의 이런 무거웠던 종목들까지도 좀 눈에 살짝 들어오는데 그래도 좀 무겁긴 해요. 분명히. 그래서 좀 주가가 올랐다고 볼 때는 따라잡기보다는 일부 조금은 밸류에이션 부분을 확인하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도 충분해야 될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잡고 쭉이 아니라 추세를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구간은 여전히 맞다. 그리고 콘텐츠를 중앙 중심으로 한 번 더 어떻게 수익성 개선에 대해서 시장이 받아들이는지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팁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망의 1위는 저희가 제약바이오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테마논리 그리고 셀트리온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부장님, 일단은 저희가 지난주 같은 경우 아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비만에 대한 이야기, 빈대에 대한 이야기, 폐렴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차례 하기는 했었거든요. 테마 이상인 것도 분명히 있었지만 일단은 오늘 장의 흐름에서 힌트를 얻어본다면 제약바이오 내 테마 논리로 운영되던 그 종목들의 흐름은 일단은 쉼표가 찍어졌다라고 지금은 보는 게 맞을까요?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일단 뭐 테마성인 이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뭐 다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뭐 충분히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이제 뒤에서 얘기해 주신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거나 이제 뭐 CDMO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건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나머지 기타 부분에서는 좀 짧게 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뭐 비만이나 뭐 요런 이슈에서 만약에 정말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를 직접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나머지 뭐 페렴이라든지 뭐 빈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좀 지나가긴 했지만 뭐 예외 포인트는 페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몸이 최근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저번에 아플 때랑 요번에 아플 때랑 상당히 그게 달라요. 안 좋아 보이세요. 저번에는 목이 많이 아팠다라고 한다면 요번에는 정말 체온이 많이 올라가서 네,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뭐 이제 주변에서 워낙 많이 들리니까 그런 이슈들은 뭐 충분히 재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많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프신데도 감사해요. 저희 짧게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코멘트 들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장님 좀 간략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셀트리온 일정이 있잖아요. 그 일정이 해당 종목과 그리고 이 섹터에 미치는 영향을 간략하게 본다라면 어떤 시선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수급 쪽으로 합병 관련된 이슈 때문에 뭐 다른 쪽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수급이 확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합병 자체로서는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불확실성은 없어진다는 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까지도 이제 어쨌든 M&A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재무적인 리스크 부분들이 결국은 약간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관계된 사들이 약간의 뭐 어떤 재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재무적으로 이렇게 맞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이 사실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합병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을 분명히 없애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셀트리온 그룹들이 한번 튀어올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실적만으로 놓고 본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4년 기준을 봤을 때 상저하고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이 좀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조금은 셀트리온 자체로서는 실적만 놓고 조금 슬로우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좀 쉬어가거나 뭐 간다 하더라도 역시 이제 지금은 글로벌 제약 바이오들이 결국 금리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금리 인하기로 만약에 접어든다면 내년에는 상당히 눌려있던 글로벌 제약 바이오의 주요 키워드들이 이제 이야기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비만이라는 이런 쪽에 대한 노보 노디스크나 이쪽에 일라일리 쪽이 상당히 좋았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가 결국 비만, 알츠하이머, M&A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M&A 규모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문제 때문에 그런데 금리가 내려가면 활발한 M&A가 직행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빅파마의 선제적인 M&A 관련해서는 항암제에서 ADC 그러니까 화이자와 시젠, 머크와 다이티상코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 염증 면역이나 질환에서 신규 타깃인 머크나 프로메테우스, 로슈나 텔레반트 물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원개발 관련된 한올 바이오 파마가 임상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레우켄 바이오와 함께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CMS의 레켄비, 아밀로드 관련된 PAT 보험 커버에 따라서 알츠하이머 시장 개화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상업 생산 관련된 넘버원 CMO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익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노보 노디스크 관련해서 역시 뭐 일라일리의 제바운트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역시 한미약품 그룹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측면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오늘 키워드에 대한 정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박근영 부장, 하창한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